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돈을 찍어내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대 언덕이 되는 자산이 금이라는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화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보다는 그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런 자산 배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AI 시대 챗GPT는 쓰지만 엔비디아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기술혁명이라는 그 두 가지 책을 쓰고 이제 직장인 투자자로서 17년 동안 경험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백승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산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주식, 부동산, 금, 달러 등등 가장 가치가 있는 자산 순으로 순위를 매겨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1순위는 고민할 것도 없이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결국은 그 기업 활동이란 걸 통해서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팔아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눠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주인 거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자산이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기 때문에 1순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꼽자고 하면 거주용 부동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수익이 좋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안정감이 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인데요. 의식주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랑 얘기하다 보면 야,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그거에 하나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이 편히 누일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다라는 그 감각이 있으면 다른 투자들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순위는 그런 거주용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채권이나 달러 이런 것처럼 그 현금에 조금 더 가까운 자산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채권이 그 예적금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채권 예적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익을 주긴 주죠. 그러니까 뭐 연 몇 프로, 뭐 3%, 4%.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신용도에 따라서 뭐 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버는 자산에 가깝다기보다는 위기 때 쓸 실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싸지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씩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싼 주식들을 사들일 수 있는 총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 같은 자산인데, 진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대부분 좀 조용하거든요, 금은. 그런데 돈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이 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기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마다 역할이 좀 다른데 순위를 어쨌든 한번 매겨봤는데 좀 재미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팀을 예로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그 골키퍼 이렇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수가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 넣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격수만으로 팀을 꾸리면 안 되잖아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역할이 각자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채울 수 있는 거를 이제 다 나눠서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요. 미국 주식은 정말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제 판단은 그렇다인데요. 이 판단이 바뀌려고 하면 진짜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된 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이게 뒤집힐 것 같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그런 게 완전히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정도가 아니면 저는 여전히 미국 주식이 가장 믿을 만한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좀 단순할 수도 있는데, 뭐 세상에서 이제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들이 어딘가라고 얘기를 하면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만들고 하는 곳들이 다 미국 기업인데 여기서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 회사들이 계속 혁신하고 계속 이익을 만들고 계속 가치를 만들어내는 한 그 주식이 가장 좋은 자산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제일 많이 오르는 자산일 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작년이랑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코스피가 미국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심지어 차이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포모를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는 미국이 짱이라고 생각해서 미국 주식만 계속 S&P 500, 뭐 나스닥 이런 것만 계속 모아갔는데 한국 시장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라고 하더니 한국 시장 투자 안 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훨씬 못 미치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이런 건 진짜 분명히 사실인데 저는 단기 성적표에는 이제 마음을 좀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1년, 2년 이렇게는 어떤 그 국가, 어떤 기업, 어떤 섹터가 이제 급격히 오를 수 있는데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할 자산이 뭔가 이런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 순위가 막 엎치락뒤치락 해요. 어떤 애는 한국, 어떤 애는 미국, 어떤 때는 뭐 중국이 진짜 잘 나간다. 아니면 일본, 아니면 인도 진짜 잘 나간다. 이런 시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 유럽의 어떤 나라들 뭐 이렇게 막 달라지겠죠. 그런데 길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 미국 시장이 가장 그래도 흔들림이 덜하고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가져온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믿고 있다면 꾸준히 모은다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 좋을 때는 한국에서 같이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묵묵히 모아갈 자산의 한 축, 그 한 축으로 생각해야 될 자산이 미국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도 좀 고민하실 텐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꼭 보유해야 하는 안전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금이랑 채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가치가 좀 흔들리거나 할 때 이제 빛나는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돈을 찍어내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댈 언덕이 되는 자산이 금이라는 자산인 것 같아요. 사실 몇 달 전에 이런 분위기가 엄청 심해서 고점 찍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 추세 자체는 아직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돈 앞으로 더 안 풀까요? 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계속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리고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금이 해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아예 없다, 혹은 너무 조금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조금은 채워가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채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비중이 많이 줄었고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채권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 들고 있긴 해야겠지만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올 때마다 저는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이런 자산들은 계속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빠질 때 진짜 빠지는 시기 엄청 급격한 폭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AI 이제 시대가 왔고 이제 생산성도 좋아질 거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반드시 한 번씩은 큰 출렁임들이 오거든요. 그런 출렁임이 올 때 채권 같은 걸 팔아서 그 돈으로 싼 우량주들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채권은 좀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주식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든요. 사실 계속 오를 거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고평가되고 있는 중인 것도 맞아요. 이게 버블이라는 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와요. 그럴 때 돈이 없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박앤세일 한다라고 해서 백화점 달려갔는데 돈 없다 라고 하면 진짜 아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항상 남겨둘 내 비상금, 그런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그 외화도 안전자산으로서 좀 생각하고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외화 자체는 이제 원화처럼 이게 똑같이 이제 현금이라는 자산인데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거는 원화죠.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건 계속 등락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다른 외국에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된 주식, 달러로 된 채권, 이런 다른 형태로 바뀌어진 자산들을 들고 계시면 환율이 변동되는 거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누리면서 현금 자체는 우리가 진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금 자체는 원화로 보유하시고 외화 자산으로 바꿔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060 투자자라면 지금 가장 먼저 모아야 할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정 종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기보다는 좀 제너럴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종류의 자산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화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보다는 그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형 ETF들,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오는 그런 우량한 기업들, 이런 종류의 기업들을 욕심내지 않고 계속 모으시면 현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늦었다고 생각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회복할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한 방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자산부터 모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좀 위험도 줄일 수 있고, 뭔가 이제 나중에 내가 현금이 진짜 필요할 때 너무 떨어진 가격에서 팔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 모으기 같은 방법을 쓰시라. 그렇게 하면 시간 자체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게 진짜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현금 1억 원이 생긴다면 자산은 이렇게 분배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현금 1억 원이 생긴다라는 게 약간 상상만 해도 좋은 상상인데, 사실 저는 이 1억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 중에서 김승우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돈에도 인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그 말씀에 제가 정말 깊게 공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1억이냐에 따라서 답이 되게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온 1억이다 라고 하면 그 돈은 좀 쉽게 사라지진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모아온 방식에 따라서 되게 진득하게 눌러앉는 종류의 자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생긴 1억, 그러니까 로또처럼 뭔가 보너스처럼 생긴 돈이잖아요. 그런 돈은 그만큼 좀 쉽게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온 길이 가벼우면 가는 길도 가볍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생긴 돈이니까 어떻게든 좀 나한테 묶이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진짜 잘 해가지고 이 중에서 뭔가 하나만 빠져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와 연결되는 답일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진짜 이런 자산 배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어렵게 이거는 뭐 17점 몇 퍼센트를 하시고요, 이거는 뭐 12점 몇 퍼센트를 하시고요, 뭐 이렇게 이제 비율이 정말 세부적으로 돼 있으면 길게 가져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자산 가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그 포트폴리오라는 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속 혼란이 오거든요. 그럼 그냥 그걸 안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연구 포트폴리오가 아주 정교한 방법은 아닌데 4분의 1씩 딱 나누는 거거든요.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4분의 1씩 나누는데, 이 방법이 왜 유명하냐면 진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중 하나는 버텨줄 수 있도록 설계가 진짜 잘 돼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이 적용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기가 좋을 때, 이럴 때는 주식이 제일 잘 나가죠. 그런데 정말 위기 상황이 왔다, 이럴 때는 금이 또 그 수익률을 방어해주고 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주고요. 금리가 떨어지고 이럴 때는 채권이 또 받쳐줘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다른 자산들이 좀 흔들리거나 할 때 연료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절대적인 완벽한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론들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걸 꼭 지킬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주식이 진짜 가장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믿고 이걸 믿는 사람이라서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위험한 상황들도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단순한 비중 4분의 1씩 가져가는 배분을 짜 놓으시고 공부를 하면서 내 색깔을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내 색깔대로 조금씩 옮겨가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다 몰아놓는 게 아니고 조금씩은 최소한 나눠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원칙,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내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비중 자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 내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담아 놓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돈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투자 초보자라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4분의 1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율 그대로 따라해도 그럼 괜찮은 건가요? 가장 안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출발점으로 삼기에 되게 좋은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나는 평생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비율 자체는 좀 교과서적인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성향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나는 투자 한 번도 안 해봤고 예금만 1억 원 갖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분한테 갑자기 포트폴리오 만드세요 라고 해서 주식 2,500만 원, 금 2,5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사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하기도 힘들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사놓고 나서 밤에 잠 안 오실 거거든요. 진짜 피 같은 돈이잖아요. 조금만 떨어져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냥 예금이나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못 버티고 다 팔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래서 이 비율 자체를 목표로 두고 저는 이 속도 조절을 조금씩 해가면서 천천히 맞춰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1년 후에는 이 정도 비중을 만들어 보자 라고 방향만 정해놓고요. 매달 조금씩 그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주식을 조금 더 담아보고 다음 달에는 금을 조금씩 더 담아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비율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적응할 시간이 조금 생기잖아요. 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금이라는 자산은 이런 거구나. 아,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자산을 나누는 그 동시에 내가 적응해가는 시간 자체도 조금씩 나누는 거죠. 그렇게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학습해가고 배워가다 보면 아, 이게 완벽한 비율을 맞추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자산을 딱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자산, 예를 들면 현금, 예를 들면 주식, 예를 들면 금, 예를 들면 부동산, 이렇게 한 가지 자산에만 몰려있다 라고 하면 그걸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숫자를 정확히 맞춰야겠다라는 목표보다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어떻게 바꿔갈 거냐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돈 풀기 정책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이런 시대에도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거는 위험한 선택일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도 투자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 삶는 이야기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 뜨거운 물에 개구리 갑자기 넣으면 놀라서 바로 튀어나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아주 천천히 데우기 시작하면 뜨거워진 걸 못 느끼고 그대로 익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는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얘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현금을 들고 계신 게 딱 이거랑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이제 익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 현금만 들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일 거거든요. 사실 그 하루아침에 내 돈이 반토막 났다 라고 하면 누구라도 놀라서 뭐라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오르죠. 정부에서 돈을 푼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1년에 2%, 3%, 아무리 많이 올라도 10%까지 안 오르거든요.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게 어느 순간 봤을 때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지? 라는 생각이 들지, 뭐 지금 당장 내일 당장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통장에 1억 원이 그대로 있으면 그 보통 사람들은 나는 통장에 돈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착각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조금 줄어 있고,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뭔가를 담는데 좀 덜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물이 계속 천천히 조금씩 데워지고 있는 것처럼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칸티용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라가 돈을 새로 찍어서 그 돈을 풀면 그 돈이 모두에게 동시에 도착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학교 급식을 떠올려 보시면 딱 이해가 되는데, 급식 줄 쭉 서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 사람들은 따뜻한 국, 그리고 좋은 반찬 이런 것들을 좀 마음 편하게 담죠. 진짜 맛있는 반찬도 한 개 좀 더 담기도 하고, 뭐 뒷사람들을 위해서 좀
아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 편하게 담게 돼요. 그런데 줄을 이제 조금씩 뒤로 가고 거의 끝이 보이게 되면 뭐 인기 반찬들은 좀 끝이 보이고 국도 많이 식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뒤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드세요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현상일 것 같아요. 같은 급식이라도 앞에 선 사람이랑 뒤에 선 사람이랑 받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돈도 지금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새롭게 풀린 돈을 먼저 받는 그 줄의 앞에 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정보도 빠르고요. 저평가된 자산들을 그 빠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먼저 취득을 해서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돈이 먼저 풀렸을 때 물가가 이제 튀어오르기 전에 자산을 이제 많이 싸게 사둬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맛있는 반찬들을 미리 챙겨 놓는 거죠. 근데 그 돈이 평범한 서민들 통장까지 이렇게 흘러서 올 때쯤 되면 집값도 올라 있을 거고 물가도 올라 있을 거고 이미 거의 다 올라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식은 국, 그리고 남은 반찬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죠. 분명 받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느낌들을 가진 채로 약간 찜찜한 채로 그 돈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만 들고 간다라고 하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요. 급식줄 맨 뒤에 서겠다라고 그냥 손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돈을 지켰는데 통장에는 그대로 1억이 있는데 10년 뒤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그런 칸티움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면 좀 역설적이기도 한데 그 돈을 자산으로 바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그 돈의 형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보통 그 맨 앞줄에서 돈을 버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 특히나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어떤 자금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줄에서 돈을 이제 받고 있는, 맨 앞줄에 서는 거가 주식인 거예요. 그 주식들이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반찬을 알아서 챙겨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